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부드릴 건 뭐냐, 이거를 틀린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채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셔서 그 결과치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학습이에요. 사실 책 같은 데 많이 써있지만 그건 정말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고, 그걸 내가 직접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그 책과 다른 명령어를 넣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눌러보고 많이 망쳐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꺼번에 접속이 돼서 아마 그림이 막 뒤로 넘어가서 분명히 U1을 눌렀는데 U1이 바로 밑에 뜨는 게 아니라 저 한참 밑에 있다 보니 자꾸 눌러서 이것저것이 생성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이게 디스코드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런 창작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해보시면 내 그림 찾으려면 밑으로 또 다시 내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오늘은 5회차 라고 해서 이제 미드저니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생성형 AI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저번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미드저니라고 하는 게 뭔지는 좀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두 번째로 미드저니를 조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거를 설명 먼저 들으시는 것보다는 지난주에 잘하셨든 못하셨든 내 마음대로 되셨든 안 되셨든 그래도 뭔가 해보셔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미드저니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내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림을 나 대신 그려주는 거죠. 저는 조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요거 좀 고쳐봐, 저거 좀 고쳐봐,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미드저니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미드저니의 작동 개요나 특징이나 또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미학적인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예술적인 차별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다음에 미드저니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회적인 이슈가 뭔지를 잠깐 짚어보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미드저니란 무엇인가? 아니, 나 대신 그림 그려주는 도구라는 건 이제 다 알아요. 자, 미드저니는 그런데 단순히 생성형 AI가 아니라 디지털 예술 커뮤니티 기반의 창작 플랫폼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를 창작해주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사전적인 정의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지난번에 하셨죠? 춤추는 민들레, 그것도 하셨죠? 자, 그래서 민들레, 노래하는 민들레였나요? 민들레가 막 그래서 음표로 꽃잎이 막 날아가는 게 나왔어요. 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줬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얘기한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신경망, 자, 인공신경망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뭐예요? 사람을 흉내낸 신경망, 사람의 신경망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그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게 정의입니다. 자, 출시 시기 하면 요즘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연구 개발한 플랫폼인가 모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2년 중반에 처음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지금 25년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AI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세 번째는 운영 주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독립 개발자가 주도를 한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해봐서 아시겠지만 미드저니는 오픈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돈을 내야지 하지 그냥은 안 된다. 이런 게 단점이긴 하죠. 자,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앱이 아닌 물론 지금은 앱을 통해서도 조금 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스코드 플랫폼 내에서가 조금 더 다양한 기능 원활하게 사용하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채팅 기반 저희가 타이핑을 쳐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명령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디스코드를 꼭 굳이 안 써도 되게끔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기능을 완전히 다 수행을 하려면 디스코드를 쓰시는 게 더 좋고 차츰차츰 이제 디스코드 플랫폼을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 사이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하고요. 자,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요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차가 거듭될수록 많은 것들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뭐냐? 데이터 값을 계속 줘서 누적이 되면 그걸 학습해서 얘가 연습을 거듭해서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이고 이 생성을 하는 거에서 무엇을 잘한다고 했죠? 여기 답이 있는데 지난주에 특히 생성형 AI는 이미지와 음악과 그리고 텍스트 이런 거에 되게 성능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챗GPT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챗GPT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네이버가 그럼 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챗GPT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네이버도 클로바 X라는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요즘은 또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을 검색하실 때는 여러 모델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리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미지는 다음 주에는 이 모델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가장 유명한 게 세 가지 미드저니와 달리 그 다음에 스테이블 퓨전 요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이 선생님이 다른 것처럼 또 저와 저 선생님이 다른 것처럼 이 모델들도 서로 다르게 결과값을 내요.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하면 인공지능이니까 시중에 떠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화풍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고 또 수준도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다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디오 생성. 그래서 소리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내고 노래 같은 것도 이제 AI 교육에서 이번 그 클래스에서 다 배울 거거든요. 재밌어요.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도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주크박스나 11랩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하고 영상도 생성해 줍니다. 사실 미드저니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영상이 조금 짧은 것들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런웨이나 소라, 오픈 AI는 소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특히 뭐냐?
글자를 넣어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로 바꿔주는 분야에 굉장히 특화가 됐다. 탁월하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시각 이미지로 번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 언어학적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프롬프트가 그래서 뭐야 프롬프트를 넣으세요. 그럼 프롬프트부터 머릿속에서 이거 뭐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 단어들을 놓고 내가 명령을 직접 해보면서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이제 머릿속에 딱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럼 뭐냐? 인공지능 시스템한테 내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원하는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서로의 관계가 발전이 되잖아요. 말도 정확하게 안 하면서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이드전이도 똑같아요. 지금 처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 그러면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준다. 자,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자세하게 넣는다고 해서 또 너무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료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게 이제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직접 그리는 것도 아직 그게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굳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 그림을 그릴 막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어도 언어에 있어서는 내가 그 언어 능력 그리고 내가 언어를 쓰는 수준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 말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도 요즘 번역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영어까지는 아니어도 국어, 우리나라 말, 내가 의도한 바를 텍스트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이 AI 시대에는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최적화시키는 거죠. 최적화.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네. 근데 그게 뭐냐? 제가 정확하게 이 친구한테 명령을 못 내린 거죠. 이 친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럼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출력품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AI도 처음에 쓰는 사람과 뭐 이렇게 가끔 무슨 이런 데서 여기 특히 사이트 딱 들어갔을 때 대문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수준이 아주 높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출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제공해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다 만족을 시켜줘요. 충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특정한 스타일 어떻게 해줘. 나 이것보다 만화적인 것보다 회화적인 게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구도를 나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걸로 해줘. 아니면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 후면에서 바라보는 거,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 그리고 나는 주제도 약간 그로테스크한 게 좋아.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의성 향상. 이거는 특정한 제약 조건을 제공해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해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 미드저니가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다른 소스들을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합성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작동 원리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매뉴얼, 사람이
매뉴얼 프롬프트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질문하고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나는 행복한 고양이를 그리고 싶어. 제가 매뉴얼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직접 얘기를 한 거고, 휴먼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생성 결과를 보고 내가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특히 이제 기능 오늘 그거까지 써보실 것 같은데, 요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는 조금 상위 프롬프트를 세 번째에서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 모자를 지우고 싶어. 자꾸 왜 모자를 씌워주지? 난 모자를 원하지 않아. 그럼 또 모자를 뺄 수도 있어요. 그 그림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AI가 자기 그림 그려주는 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로는 내가 행복한 고양이를 그리고 싶어라고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내 기준에는 이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더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다시 명령어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자, 룰 기반은 뭐냐면 룰을 규칙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줘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은 거는 행복한 고양이를 그려줘. 근데 고양이 털의 색깔은 보라색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조건을 주는 거죠.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이퀄라이저나 이런 것도 한쪽으로 바를 이쪽으로 밀면 소리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밀면 커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 더 행복해져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또 예를 들어서 신발을 큰 게 신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롬프트를 넣어보실 때 단계별로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 객체 지정, 고양이다 라고 하면 고양이 정했으면 상황 설명을 했잖아요.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산 위에서 춤추는 고양이. 그 다음에는 그걸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색상이나 텍스처 같은 것들을 또 한번 넣어봐 주세요. 그러면 보라색 털에 산 위에서 춤추는 고양이. 아니면 그냥 배경은 생략하더라도 보라색 털에 춤추는 고양이. 그러면 이제 색상, 텍스처 이런 것도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 분위기.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아니면 나는 고흐의 그림을 좋아해. 그러면 고흐 그림의 스타일에 춤추는 고양이를 그려줘.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고 포맷 지정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파라미터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3주차에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건을 줘요. 그래서 이 예로 나온 거는 AR이라고 하는 건데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비율도 1:1도 있고 16:9로 와이드로 줄 수도 있고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괴상하게 그려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을 빼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과 변형 반복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죠. 그게 강점이잖아요. 새로 고침 한번 누르면 마음에 들 때까지 4컷이 계속 생성을 해주죠. 그리고 변형을 또 할 수 있죠. 비가 올 때 산 위에서 춤추는 고양이를 그려봤는데 이 배경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비가 올 때 바다에서 춤추는 고양이로 변형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드저니 특징은 뭐냐? 예술적 이미지에 특화된 생성 알고리즘이다. 이 미드저니는 특히 굉장히 예술성이 높게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는 거겠죠? 자, 이게 현실을 그대로 약간 묘사하는 것보다 되게 뭐라 그럴까? 여기 표현대로 감각적, 그리고 분위기 좋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외국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중심의 포근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로테스크하거나 이런 이미지 생성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화적, 몽환적, 감성적 스타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3가지를 딱 써보시면 같은 프롬프트로 어떤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실 거예요. 자, 2번째는 스타일 반응성이 탁월하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네 스타일이 좋아. 아니면 사이버 펑크 스타일이 좋아. 그리고 바이퍼웨이브 스타일의 이학적인 감성을 표현해줘.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스타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히게 그걸 표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딕풍, SF풍, 동양화풍 라는 이거를 누구누구의 화풍으로 바꿔줘.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실 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디스코드 기반의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사이트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디스코드 기반으로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진입할 때 되게 이게 힘들다고 해서 미드저니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용자 간의 결과물을 막 공유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조금 그 앱보다 실행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 아직은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빠른 이미지 생성 속도와 고해상도 출력이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딱 넣으면 길게 기다려봤자 1분 내죠. 물론 이게 구독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완전히 제일 비싼 거를 쓰면 그냥 속도에 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 2번째 요금만 해도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면 이제 저속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이거 빨리 해야 돼 라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즐기시면서 처음에는 이 수업이 끝나시더라도 기본 요금제 제일 싼 걸로 해보시다가 이거 진짜 내가 가지고 놀만하네,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은 투자해 볼만한데 내 장난감이 되겠는데 싶으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실시간 아이디어 시각화가 가능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세적으로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것들로 조합하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강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AI 드로잉 스타일러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죠. 자, 6번째로 보면, 근데 이 발전 속도로 따지면 한 내년이나쯤에는 상세한 것들도 다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업스케일 및 베리에이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네 컷에 밑에 보면 U1, U2, U3, V1, V2 보셨을 거예요. 자, 1, 2, 3, 4 이렇게 1, 2, 3, 4 순서로 해서 업스케일이 되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이 되고, 요거 이제 이거는 해보셨으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안 해보셨으면 이해가 안 가셨겠지만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드저니가 한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림은 뒤에 보여드릴 거고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22년 초에는 버전 1과 버전 2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약간 진짜 어설펐다. 그리고 되게 투박하고 그냥 스케치 느낌이었다. 딱 누가 봐도 AI가 그렸고 기계가 그렸네 라고 하는 거. 자, 그렇지만 비율 개선하고 업스케일 기능이 도입이 됐고, 그 해의 7월에는 조금 더 표현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나 이런 것도 선명해졌고, 그리고 화풍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해 11월에 버전 4가 나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년도 안 됐는데 막 버전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많이 향상이 되고 현실적이고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로고 작업 같은 것도 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요거 조금 익숙해지시면 로고 디자인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V5라고 해서 그 다음에 3월에 보면 이제 기본 해상도가 훨씬 좋아지고 텍스처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V6 해서 그 사진 수준의 극사실주의도 되고, 그 다음에 신체 표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는 실험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거는 테스트 베드처럼 해서 알파 버전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러다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버전이 이제 세팅이 되는데, 지금은 버전 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실 때 버전을 조금 바꿔서 작업을 해보세요. 버전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프롬프트를 같이 넣더라도. 그래서 버전 6도 좀 한번 써줘 보시고 버전 7도 한번 써줘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로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 6까지 해서 쭉 변화가 되어 있는데,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겠죠. 도대체 저게 뭔가 싶은데, 사실은 햄버거를 먹는 인어공주를 그려달라고 하는 건데, 1에서는 이렇게 약간 무슨 가재에다가 얼굴 붙여놓은 것처럼 나왔고, 이게 점점 완성도 있게 되면서 6에서는 거의 그림처럼 수준이 높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버전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 넣으면 어떨까? 똑같은 프롬프트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낮은 버전은 그렇지만 뭐 5나 6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화풍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의 성향 및 예술적 차별성이라고 해서 미드저니는 감성 중심을 지향한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예술 플랫폼이라고 해서 무슨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에 그런 이미지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작품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직까지는 좀 되게 인공적인 아름다움 있죠. AI가 생성한 예쁜 여자는 딱 AI 느낌이 아직까지 나요. 그런 것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구도 표현, 이런 거에 조금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탐색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 디자인을 막 내 뜻대로 전개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소스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창작물에 응용하는 이런 것들로 적합하다. 자, 그래서 미드저니는 시각예술 디자인에도 물론 쓰고, 광고 브랜딩에서 이미지 기획하는 걸로도 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시각 자료로도 쓰고, 그리고 출판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표지 디자인도 하고, 블로그 사파도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프로그램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든지 새로 나오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잖아요.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이거는 이제 저작권 논란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게티 이미지라고 해서 저건 뭐냐면 이미지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혹시 이미지 찾아보셨어요? 구글에서 쓸만한 이미지를 찾으려고 딱 찾아보면 뭔가 그냥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게티 이미지라고 연하게 해서 글씨가 막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무단으로 쓰지 말라고 그걸 글자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파는 회사인데, 이 보면은 AI가 이런 것들을 막 합성을 해서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또 일어났고, 창작자의 정체성 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열심히 그렸어. 나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했어. 근데 나보다가 더 잘 그리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이제 예술가들의 고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뭐냐? 직업. AI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람을 너무 많이 대체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예술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그렇게 썩 밝진 않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할 수 있나로 바뀔 수 있고요. 뭐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로펌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장 같은 것도 보조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요즘 막 이상한 판결 판사가 내면은 이거 인공지능으로 판사를 바꿔야 돼 막 우스갯소리를 이러잖아요. 진짜 머지않아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 몇 가지 탑 10 뭐 이런 거 많이 발견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좋은 거는 활용하되 그 좋은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실습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